카시와기 류코는 매일 편지를 받는다. 매일 같은 여자아이에게, 매일 교문 앞에서, 매일매일 완전히 같은 내용의 편지를. 안녕. 돼지라고 놀려서 미안해. 빨갛게 책상 위에 물감으로 칠한 것도 이미 엄청 화났겠지만 용서해줘.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니까 응? 어서 옛날처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버리지 말고 편지는 꼭 간직해줘. 여하튼 정말 미안해. 치에미가. 료코와 치에미가 이런 관계가 된 것은 어느 남학생과의 연애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 남자와 료코가 사귀게 되어서 치에미는 바람을 맞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치에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돼지라고 뒤에서 놀려댄다거나 가방 속에 면도날을 넣는다거나 누군가가 책상에 빨간 물감으로 마구 칠을 한 적도 있었다. 이건 역시 분명 치에미의 짓일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치에미는 괴롭힘을 그만두더니 교문 앞에서 편지를 건네주기 시작했다. 저기, 치에미. 이제 됐어. 나 다 용서했어. 료코는 그렇게 말했지만 부탁이야. 편지를 받아줘. 내 기분이 시원치 않아서 그래.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료코는 매일 아침 편지를 받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치에미에게 편지를 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점차 몸이 불편해져 갔다.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약해져 마침내 침대에게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어머니는 걱정해서 의사를 불렀지만 원인은 알 수 없었고 병세는 악화되어 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매일 치에미는 병문안에 와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두고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시골에서 찾아오셨다.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료코의 방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료코의 얼굴을 놀란 듯이 내려다보았다. 역시 그렇구나. 할머니. 너는 지금 저주를 갖고 있어. 저주를. 할머니는 염주를 꺼내들고 료코의 방을 쓱 둘러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눈치챈 듯 료코의 책상에 달려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치에미에게 받은 수많은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이거다. 할머니는 가지고 있던 자루의 편지를 모두 쓸어 담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불제를 받아야 해. 그렇게 말한 뒤 할머니는 편지를 가지고 집에서 뛰쳐나가셨다. 그날 이후 점점 료코의 몸 상태는 좋아져 갔다. 동시에 치에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료코는 서랍 한 구석에 치에미의 편지가 한 통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별 생각 없이 편지를 읽은 료코는 무심코 비명을 질렀다. 저주의 정체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원한이 깃들어 있는 부분. 딱 한 줄이었다. 료코는 편지를 세로로 읽었던 것이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본은 글을 보통 세로 쓰기로 쓰고 읽습니다. 각색하지 않은 일본 원문으로 세로의 첫 번째 글자들을 한 줄로 읽으면 반드시 죽이 개서라고 써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일회용품을 사려면 산을 넘어가야 했죠. 그날도 우리 가족은 해가 진 후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운전을 하고 나와 여동생은 뒷좌석에 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슈퍼 두 곳, 약국, 문방구를 들리는 평소와 똑같은 루트를 따라갔습니다. 문방구에는 한 장에 30엔짜리 예쁜 종이접기가 있었기에 나는 그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슈퍼와 약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산 후 드디어 문방구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근처에 대고 나만 내려서 문방구로 향했는데 임시 휴업이라는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다른 문방구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째서인지 차는 무척 빠른 속도였고 여러 가게에 들르느라 어머니가 화가 난 것 같아 나는 기죽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자고 했던 다른 문방구에 도착해 나는 혼자 내려 종이접기를 사고 돌아왔습니다. 차에 올랐다 문을 닫자마자 어머니는 급발진을 했습니다. 대로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며 교차로에서 차가 다니는데도 억지로 파고들어 유턴을 했습니다. 반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등 뒤에서 쾅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배가 아파서 그랬어. 미안해. 라고 말하며 바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 후 나는 이 일을 잊어버렸지만 2년 뒤 여동생에게 진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동생은 쇼핑에는 따라오지 않고 계속 차 안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부터 같은 차가 계속 주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40대 남자가 차에서 내려 어머니와 내 뒤를 따라 약국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오자 마치 따라오는 것처럼 그 남자도 따라 나왔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방구에서 나만 혼자 내렸을 때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방구에서 또 내가 혼자 내렸을 때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문방구로 향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그 남자야. 엄마. 언니가 위험해.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언니가 타면 바로 출발할 거니까 안전벨트 매고 있으렴. 이라고 말하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자 뒤에는 그 남자가 있었고 자동차의 라이트에 비친 그 남자의 손에는 커터칼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할 말을 잃고 있다가 내가 차에 타자마자 바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동생은 계속 그 남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는 곧바로 자신의 차에 타서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갑작스러운 유턴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서 맞은편 차와 충돌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는 대학생이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신경도 없고 언제나 느리게 운전하던 어머니가 그날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어느 모녀 가정이 있었다.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고 딸은 매일같이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가사를 돌보는 착한 소녀였다. 그렇지만 딸은 어느 건달과 사귀기 시작하더니 끝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도피를 떠나버렸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딸을 계속 기다렸다. 딸이 돌아온 것은 몇 개월이나 지난 뒤였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몸은 여기저기 반점투성이었고 눈은 생기가 없이 공허할 뿐이었다. 어머니가 울며 묻자 딸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랑의 도피를 떠나자마자 건달은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었다. 마구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마약을 피우게 해 중독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남자의 생활비와 마약값을 위해 매춘까지 강요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지만 낙태 비용이 아깝다며 건달은 딸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려 유산시켰다는 것이었다.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딸을 위로했지만 딸은 우울증이 심화되어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다. 딸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는 남자의 집 근처에서 숨어 있기로 했다. 돈이 떨어지면 유흥비를 뜯어내기 위해 남자가 집으로 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다. 부모를 위협해 돈을 뜯어낸 남자가 신나서 집에 나오자 어머니는 권총으로 그를 위협해 제압했다. 그리고 수면제를 주사해 잠을 재운 뒤 집 지하실에 감금했다. 그리고 남자를 침대에 붙들어 맨 뒤 팔에 수혈용 바늘을 꽂고 눈에 잘 보일 만한 곳에 피가 모이는 봉투를 올려놨다. 강제 헌혈이었다. 남자는 머지않아 눈을 떴고 자신의 상태를 본 뒤 울부짖으며 생명을 부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 척 할 뿐이었다. 남자는 반나절에 걸쳐 자신의 피가 천천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공포 속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어머니는 남자가 죽은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하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살했다. 가끔씩 현실은 그 무엇보다도 잔인하다.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가인녀라고 불리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있었다. 30살이 조금 넘었을까, 긴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 언제나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웃고 있었다.
가인여라는 이름답게 그녀는 언제나 가위를 가지고 사각사각 허공을 자르고 있었다. 흉기를 휴대한 탓에 종종 경찰관이 가서 주의를 주곤 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가위를 들이대는 일은 없었고 자기 집 주변에서만 앉아 있었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가인여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사를 간 것인지 죽은 것인지 어느새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나는 친구 몇 명과 담력 시험을 하러 가기로 했다. 장소는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가인여의 집이었다. 산기슭에 외로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이었다. 다들 조금씩 들떠 있었지만 어두운 데다 음침한 분위기 집이 보이자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마침 같이 왔던 여자아이에게 반해 있었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쓰레기나 실 구슬 같은 것이 잔뜩 떨어져 있어서 발 디딜 곳도 없었다. 그렇지만 딱히 귀신 같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다. 방은 3개밖에 없었기에 여기저기 빙빙 돌면서 왔던 증거로 가져갈 물건을 찾기로 했다. 나는 안쪽 방에 들어가서 장롱을 열었다. 그 순간 장롱 안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것이 내게로 넘어졌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거대한 봉제 인형이었다. 다만 모양이 이상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봉제 인형의 머리 부분만을 잘라내 봉 앞에 사람처럼 만든 인형이었던 것이다. 개, 고양이, 곰부터 여자아이 인형까지 수많은 머리가 잔뜩 붙어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대로 도망쳤다. 우리가 담력 시험을 갔던 탓인지 얼마 뒤 경찰이 그 집을 조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가인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체는 바로 나에게 쓰러졌던 봉제 인형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사인은 확실치 않지만 가인여는 자신의 몸에 봉제 인형의 머리를 꿰매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진짜 동물의 썩은 머리도 꿰매져 있었다고 한다. 나고야의 한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대학에 다니는 친구의 형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형의 말에 따르면 그날은 중간고사 시험 날이었고 경제사 시험을 보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모두들 시험지에 펜으로 답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약 2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강의실 문이 큰 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땀투성이에 한 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이를 본 조교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20분 이상 지각한 경우에는 입실이 인정되지 않아 시험을 볼 수 없어요. 확실히 시험지의 규정란에는 그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은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에서 학점을 못 받으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벌써 20분이 넘었습니다. 당신이 시험 보는 것을 허락하면 지금까지 지각해서 시험을 못 봤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조교는 그 학생에게 퇴실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힘없이 흔들거리며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눈앞의 창문을 넘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생사는 불명입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학생이 시험 시간에 얼마나 늦건 적어도 시험을 보게 해주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겪었던 실화다. 당시 우리 반에는 전학을 온 녀석 중 조금 이상한 녀석이 있었다. 그 녀석의 집은 조금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상냥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덕인지 그 녀석도 그닥 불행한 티는 내지 않고 보통 아이들처럼 밝은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의 이상한 점은 여름부터 나타났다.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반드시 긴 팔옷을 입고 학교에 오는 것이었다.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거나 추위를 타는 것은 아니었다. 여름방학 직전에는 긴 팔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학교에 올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영 시간에도 결코 나오는 일이 없었다. 그 녀석이 무언가 신체적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아차릴 무렵 반에서 개구장이로 악명 높은 녀석들이 그 아이를 놀리기 시작했다. 그 긴 팔셔츠를 벗기려고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들 장난이었지만 어느 날 그 녀석이 잔뜩 화가 나서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녀석의 손가락이 내 눈을 찌르고 말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은 그 탓에 화가 난 것인지 억지로 그 녀석의 상의를 벗겨버렸다. 그랬더니 그 녀석의 오른팔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기 에이. 엄마는 정말 기뻐요. 좋은 아이로 자라주렴. 조금 비뚤어진 문신이 그 녀석의 팔에 새겨져 있었다. 그 녀석의 어머니가 새긴 것일까? 그 녀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 이후로 그 녀석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옛날 역사에서 기근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다. 첫 번째 이야기. 텐메이 시대 1781년에서 1788년 사이의 전국적인 대기근 때 이야기는 차마 눈을 떼고 보기 힘든 정도의 것들이 남아있다. 텐메이 2년. 이 해는 3월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까지 계속 내렸다. 그 탓에 겨우 심었던 벼가 썩거나 홍수에 쓸려 떠내려갔다.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비 때문에 농작물이 썩고 떠내려갔으며 전답이 모두 손상된 상태였다. 어쩌면 흉작은 이미 그 무렵부터 시작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따뜻해져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죽순이 자라 사람들이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여서 해가 바뀌자 갑자기 추워져 그 추위는 심지어 여름까지 이어졌다. 7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 지옥 같은 더위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아들었다. 8월. 땅이 갈라지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아사마산이 폭발했다. 용암은 마을에 흘러내려 사망자의 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화산재 때문에 강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화산 폭발이었다. 그리고 끝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썩고 열매는 제대로 익지도 못한 채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손바닥만큼의 땅에서라도 농작물을 수확하려 했지만 그것을 비웃듯 엄청난 서리가 내렸다. 사람들은 혼이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굶주림이 찾아온다. 이번 2년간 계속되었던 흉작은 더욱 심해졌다. 온갖 식물의 뿌리는 다 캐먹고 짓불가라 가루로 먹어가며 사람들은 연명했다. 개나 말 같은 동물도 잡아먹고 종이를 먹는 곳도 있어 절의 경전을 모두 먹어치웠다. 어느 영주는 백성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근을 버티는 방법을 농민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흙이나 배설물을 익혀 먹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러서도 기근은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날이 왔다. 어느 집에 눈보라를 해치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이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쪽 팔이던 나누어 주세요. 우리 할머님도 이 3일 안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때는 꼭 단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고기를 빌려주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하치노에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마을에 꽤 부유한 집이 있었지만 기근 탓에 가족 6명 중 4명이 굶어 죽고 말았다. 남은 것은 아버지와 10살 난 아이뿐. 아버지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집안의 것을 모두 처분하고 아이를 집에 남긴 채 마을로 나갔다. 몸이 애일듯이 추운 날이었다. 입에 넣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는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마루에 떨어져 있던 썩은 가지를 씹는 사이 자신의 손가락을 뜯어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울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먹고 있었다. 뭐라 할 수 없는 감정에 아버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재빨리 사온 음식을 아이에게 배부르게 먹였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자 아버지는 아이의 목을 잘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갔던 딸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걱정돼 친정해왔다. 하지만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시체뿐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다. 장례식을 치러줄 수도 없으니 집에 불을 지르고 와라. 개한테 뜯어 먹히는 것보다는 낫겠지. 나도 곧 가마.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불을 피우려 했지만 두 사람의 시체를 보는 사이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 난로에 불에 시체의 한쪽 팔을 구워보았다. 그리고 여자는 두 사람을 모두 먹어치웠다. 굶주림을 채우자 더 이상 부모도 형제도 없었다. 여자는 정신을 놓고 나중에 찾아온 남편과 자신의 아이도 죽여 그것마저 먹었다. 여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팔과 다리는 굵어지고 눈의 색도 이상하게 빛났다. 머리카락을 흩트리며 들판을 헤매며 시체를 찾아 방황했다. 기근 때문에 죽인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고 들개들이 몰려다니는 곳에 가면 사람의 시체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들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여자를 쫓아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했고 오히려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간신히 여자를 산속으로 쫓아냈지만 이번에는 나무를 캐러 가는 사람들을 덮쳤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사냥꾼을 불러 여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말았다. 세 번째 이야기. 히라가초라는 곳에도 비참한 이야기는 남아있다. 어느 강 아래 절벽에 갓난아기를 버리게 되었다. 그 벼랑은 무너지기 쉬워서 기어오를 수 없었기에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버리게 된 것이었다.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버리는 것이기에 울며 외치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하지만 흙이 모르기에 바로 무너져서 떨어진다. 그런데도 갓난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그리워하며 기어오르는 것이다. 어리고 얇은 그 손가락에는 피가 스며들고 이윽고 힘도 다해 울음소리도 점차 가늘어진다. 아침이 되면 까마귀가 먹구름 같이 달려들어 눈을 쪼아먹고 배를 갈라 그것까지 쪼아먹는다. 그리고 어느 밤 한 명의 노파가 아들에게 끌려와 벼랑 위에 왔다. 살려다오. 살려다오. 이제 다시는 뭘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게. 노파는 울부짖었지만 아들은 듣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하게도 울부짖는 노파를 벼랑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강가에 굴러떨어진 노파는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지만 간신히 근처를 둘러보고 몸을 떨었다. 보이는 것은 갓난아기의 백골과 썩어가는 갓난아기의 시체, 그리고 까마귀가 먹다 버린 시체뿐.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갓난아기의 흐느낌까지 완전히 지옥이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노파는 흙을 잡고 올라가려다 깨달았다. 자신이 잡은 것은 끊어진 갓난아기의 다리였다. 아마 까마귀가 먹다 흘린 것이거나 떨어지다가 잘려나간 갓난아기의 다리일 것이다. 내던지려다 노파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지고 간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뼈만 남은 다리를 쪽쪽 빨고 있었다. 그 이후로 노파는 버려진 아이를 먹으며 목숨을 이어나갔다. 사냥감을 빼앗긴 까마귀는 기분 나쁜 듯 모여날다가 이윽고 노파에게 덤벼들었다. 쉿. 쉿. 저리 꺼져라. 노파는 썩은 나뭇가지 같은 손을 이리저리 흔들었지만 까마귀 무리는 물러나지 않았다. 노파는 일어서서 새를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갓난아기의 뼈이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다. 그 순간 까마귀들은 그것을 신호로 한 것 같이 노파를 쪼기 시작했다. 눈을 찌르고 옷을 찢었다. 노파는 벼랑을 기어오르려 했지만 흙은 무너질 따름이었다. 까마귀는 가차없이 그 머리카락을, 그 다리를, 그리고 손을 찢었다. 이윽고 까마귀들이 날아오른 뒤 남아있는 것은 노파의 백골뿐이었다. 그 이후로 강의 이름은 붕천이 되었다. 기근이 끝나고도 그곳에서는 밤마다 갓난아기가 흐느껴 오는 소리나 노파의 비통한 절규가 밤바람에 섞여 들려왔다고 한다. 그날 나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함께 태국의 수도 방콕을 여행하고 있었다. 다음날 귀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사기 위해 팟퐁대로를 걷고 있었다. 팟퐁대로는 낮에는 한산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수많은 포장마차가 나타나 활기를 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서양인, 동양인, 아랍인, 흑인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혼재 있었다. 포장마차 근처 바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의 목소리, 노점에서 풍겨오는 향신료의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혼돈의 도가니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떠들썩한 거리를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근처에 있던 외국인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 외국인이 바라보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전신에 피부가 짓무른 사람이 있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순간적으로 사고가 멈췄다. 그러나 곧바로 나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르게 벗어났다. 다행히도 여자친구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 만약 보았다면 큰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알몸으로 목줄을 맨 채 태국 남자 몇 명에게 붙잡혀 있었다. 피부가 짓물러 있었기에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눈은 생기 없이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당시 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데려가 괴물쇼 같은 것을 열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곤 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내게 잊을 수 없는 태국의 뒷모습으로 남아있다. 나는 영광 같은 것은 그다지 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딱 한 번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5년 전 7월의 여름밤이었다. 당시 나는 서바이벌 게임에 빠져 있었다. 여름철에는 워낙 덥다 보니 경기는 언제나 밤에 이루어졌다. 그날도 주말이라 강가에 수십 명이 모여 경기를 하고 있었다. 시계를 본 기억에 따르면 아마 새벽 1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다.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게임에서 나는 우리 진지의 깃발을 지키는 역할을 맡아 후방 숲풀에 몸을 숨기고 매복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 팀이 승기를 잡았는지 저 멀리적 진지 깊은 곳에서 에어건의 총성이 들려왔다. 주변에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완전히 한가한 상황이었지만 혹시 뒤로 돌아 기습해오는 적이 있을지 몰라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강변이라 달빛 외에는 조명도 없고 주변은 정말로 코를 베어가도 모를 정도로 어두웠다. 천천히 목을 돌리며 근처를 경계하고 있는데 50m 정도 앞에 나무에서 사람의 상반신이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흰 반팔옷을 입고 어깨까지 머리를 기른 여자가 내 쪽을 보고 있었다. 에어건은 장난감이지만 나름대로 위력이 있어서 얼굴이나 눈에 맞으면 큰 부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게임 도중 외부인이 있으면 곧바로 게임을 중단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나는 곧바로 큰 소리로 사람이 있습니다. 중지해주세요. 라고 외쳤다. 전선 근처에서도 중지하래. 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기 위해 달려갔다. 여자는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려는 순간 여자는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겁을 먹고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뭐가 어찌되었건 나는 위장크림으로 얼굴에 검게 칠하고 있었고 장난감이라고는 해도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 숲속으로 들어갔지만 라이트를 켜고 찾아도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다. 그 와중에 다른 멤버들도 다가왔다.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모두 함께 10분가량 여자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숲속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점점 내가 본 것이 무서워졌다. 어째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여자가 이런 숲속을 걷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내가 그 사람을 본 곳에 오기 위해서는 한참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전장을 거쳐서 와야만 했다. 그 와중에 그 여자의 존재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내가 오인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게임은 재개되었다. 나는 다시 진지 방어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좌우에서 포위해오는 적이 승기를 잡아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자 총성이 꽤 가까운 곳까지 들려왔다. 나는 지면에 엎드린 채 총을 꽉 잡고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방아쇠에 손을 올리고 조준경에 눈을 맞췄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시선이 느껴졌다.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느낌이었다. 나는 목을 천천히 들어 눈만 움직여 왼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3m 정도 앞에 여자의 목이 보였다. 아까 전 그 여자다. 흰 피부에 보통 사람은 따라하기도 힘들 정도로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얼굴을 실룩대며 웃고 있었다. 그렇게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목은 마치 잠만경처럼 지면 위를 쓱쓱 움직여 내 정면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는 30초가량 그 여자와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 내 얼굴 50cm 앞까지 다가왔을 때 비로소 나는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찢고 그 얼굴을 에어건으로 공격했다. 그러자 여자의 얼굴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변해 나를 째려보고 사라졌다. 그 꼴을 겪고 나자 도저히 개인 따위는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휴게소에서 혼자 라디오를 켜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겠다 싶어 내가 본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다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차에 태워진 친구에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도 봤어? 그 녀석은 에어건에 붙인 스코프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 안 가득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는 그 강변에서는 도저히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어느 어슴푸레한 밤길을 잔뜩 취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길을 걷던 남자가 문득 옆을 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남자 앞에 있는 책상에는 점이라고 써있는 종이가 붙어있고 수정 구슬이 놓여 있었다. 점쟁이 같았다. 남자는 호기심이 생겨 점을 쳐보기로 했다. 그는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남동생의 점을 보고 싶은데요.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동생의 나이와 이름을 물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5년 후 자신의 나이를 말했다. 사실 남자에게 남동생은 없었다. 술에 취해 점쟁이를 놀려먹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A씨고 나이는 28살이라는 거죠. 점쟁이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구슬에 손을 대고 점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중에 점쟁이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주변에 잔뜩 쌓아둔 책을 허겁지겁 펼쳐 여기저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조사가 끝났는지 점쟁이는 땀을 닦으며 남자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동생분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합니다. 그런 말은 실례잖아요. 그러자 점쟁이는 모쪼록 동생분께 몸을 소중히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조금 불안해진 남자는 물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자 점쟁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신의 동생은 점괘대로라면 5년 전 오늘 이미 죽었을 운명입니다.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친구는 작은 회사의 인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회사가 크지 않아서 인사과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 3명뿐이다.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는 인사과 전원이 면접관으로 나서야 한다. 이 일은 재작년 신입 사원 면접 때 있었다고 한다. 그날 마지막 면접 대상은 전문대학을 갓 졸업한 여자였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귀여운 느낌의 여자였다고 한다. 그녀는 면접실로 들어서며 인사를 하고 접이식 의자에 앉았다. 그 순간 친구는 그녀의 허벅 다리에서 무엇인가 붉은 것이 뻗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친구는 순간 그녀가 생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었다. 그녀도 친구의 시선을 느꼈는지 슬쩍 무릎톡을 내려다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던지 바로 고개를 들었다. 옆에 앉은 부장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부장은 판에 박힌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친구는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보이지 않는 척하며 서리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신경이 쓰였다. 살짝 눈을 들어보자 그것은 진한 분홍색의 끈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발밑에 칭칭 휘감겨 있었다. 그리고 복사뼈 뒤쪽 근처에 작은 덩어리가 2개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이 태아인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2개의 덩어리가 친구에게 고개를 돌렸다. 유리구슬 같은 눈이 분명히 친구를 보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면접이 끝난 뒤였다. 인사를 하고 문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발밑을 다시 응시했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네 면접 중에 이상한 곳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나. 친구는 과장에게 야단을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착각이나 환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친구가 그것에 관해 말할까 주저하고 있자 과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성적도 태도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그 사람은 뽑으면 안 되겠어. 의아한 얼굴로 친구가 과장을 바라보자 과장은 입을 열었다. 자네도 보지 않았는가?
과장은 손을 움츠려 태아의 모습을 그렸다. 우리 집 근처에는 낡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노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작년까지 살아계셨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는 호랑이 할아버지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 집 앞에는 공터가 있어서 야구나 축구를 하다가 공이 그 집으로 자주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놈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혼내셨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상으로 받았던가 하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무척 아끼던 분재를 축구공으로 3개 차서 부러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화를 내기보다는 드러누워 버리셨습니다. 부모님도 놀라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봤던 할아버지는 평소에 호랑이 할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가 없이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죄책감이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한동안 와병 생활에 들어가셔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들은 그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분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고 할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용돈을 모아 분재를 사서 할아버지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의 용돈이라고 해봐야 그리 많은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5명이서 2만엔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재 하나 정도라면 상으로 받은 분재만큼 좋지는 않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인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 가까운 분재원에서 아저씨에게 부탁해 대신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분재를 가지고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명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할머니에게 분재를 맡기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분재를 받아줄까 걱정했지만 며칠 뒤 집들을 보니 다른 분재와 함께 우리가 가져간 분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할아버지가 거기에 정성스레 물을 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모두 안심했습니다. 그 이후 당분간 우리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는 조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간 김에 우리는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분재가 놓여있는 뜰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개월 정도 지나 허리가 아픈 탓에 할머니는 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서 분재는 모두 조금씩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왔던 분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명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달려가 보니 큰 분재 그늘에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가져왔던 분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분재 나뭇가지에 우리들의 성씨가 난잡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십 개의 못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20살 무렵 여름에 있던 일이다. 당시 파친코 가게에서 일하던 나는 새로 기계를 들여오며 가게가 임시 휴업하게 된 틈을 타 직장 동료 K와 해수욕을 하러 가기로 했다. 나는 그 무렵 나가 노현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통해 호지산 옆을 지나 이즈의 바다로 갈 예정이었다. 이윽고 차는 호지산의 옆을 통과했다.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 주변은 아직 어슴푸레했다. 갑자기 K가 입을 열었다. 저기, 나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휴게소에서 다녀오라고 그랬잖아. K는 어젯밤부터 술을 엄청 마셔서 매우 오줌이 마려운 것 같았다. 큰일 났네. 이 근처에는 화장실도 없는데 편의점 나올 때까지 못 참겠냐? 도저히 안 되겠어. 노상방뇨라고 할 테니 차 좀 멈춰줘. 어쩔 수 없이 나는 차를 세웠다. 주변은 후지산 기슭. 왜 하필이면 수해역이야. 기분 나쁘게. 나는 K에게 분노를 느끼며 차를 멈췄다. 금방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K는 그 말을 남기고 달려갔다. 그러나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K가 돌아오지 않았다. 야, 뭐 하는 거야? 놓고 가버린다. 주변을 둘러봐도 K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까지 간 거야? 이 자식은
시선을 숲풀 안쪽까지 돌리자 어렴풋이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K였다.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자. 그렇지만 K는 반응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움직이지도 않았다. 뭐야? 야, K는 수의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뭔가 있어. 자동차 헤드라이트 덕에 안쪽이 조금은 보였다. 나는 K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회색의 물체가 보였다. 동물인가? 하지만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그것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며 나무에 숨은 채 점점 가까워졌다. 야, 저거 꽤 위험한 것 같아. K는 영감이 강한지 무엇인가를 느낀 듯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것은 가까워질수록 형태가 분명해졌다. 얼굴?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흰 얼굴이 둥둥 떠 있던 것이다.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영혼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차로 죽어라 달려갔다. 그리고 그대로 그곳에서 도망쳤다. 잠시 달리자 편의점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 돌릴 겸 차를 멈췄다. K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 쇼크라도 받은 걸까? 그러자 K가 입을 열었다. 조금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무슨 말이냐고 바로 물었지만 K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날 K에게 물었지만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때 K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면 K는 영혼들에게 살해당했을까? 지금도 그 흰 얼굴은 잊을 수가 없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할 때 일입니다. 일병 시절 여름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군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장마야,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던 차에 마침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마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마을에 홍수가 날 정도였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비가 오면 할 일이 줄어들어져야 좋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고 둑을 만들러 가야 하는 등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장마가 멈출 생각 없이 계속되었고 결국 마을에 심각한 홍수가 났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실종되며 가축이나 차들이 떠내려가는 상황이었죠.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찌 막을 수도 없었고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을 복구해야 했기 때문에 구조대와 소방관들이 일을 시작했지만 일손이 부족해 저희도 돕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네라 구조대와 소방관이 겸직할 정도였고 저희 부대도 소방관들과 친하게 지내며 가끔 축구도 했었습니다. 가장 급한 일은 실종된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 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보트를 저으며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됐고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잡초를 헤치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보트를 멈추고 가까이 가보니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죠. 저는 시체를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박 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박 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시판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 보여주자 박 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안 하고 생각하는 것 같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땡땡아,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아냐?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그래도 그냥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박 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병이라 뭔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데 가야죠. 힘없이 노를 저으며 작업을 끝내려 하는데 박 병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기 좋아하는 박 병장이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뭔가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을 복구하는데 도우라는 명령을 받고 이동하는 도중에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박 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저희 부대원들 몇 명가 모여 담배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아까 본 시체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리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모두들 뭔가 아는 듯 미식적인 표정을 지으며 그러려니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습니다. 각자 이동하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고생했다고 뽀글이를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좋다고 뽀글이를 먹고 담배 피고 하다 내일도 수색 작업이기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 듯 이상한 기분이 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분들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한테 시체 같은 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 피웠는데 그분이 실종되었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 바다가 난판에 말이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 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5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정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고모가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로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해. 근데 내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넣어야 올라간다더라. 그 순간 저 얼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박 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욕을 하며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랐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병장이 제대하고 저도 제대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에서는 익사사고가 계속 났습니다. 물론 실종으로 처리됐고요.
가끔 여름 휴가 때 그곳을 지나가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 사고가 나서 몇 번이고 구슬해도 사고는 계속된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가 군대 시절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는 특별한 군 생활을 했어요. 처음엔 걱정도 했지만 열심히 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평범한 동네 아저씨로 예비군 2년차의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 시절 중 한 에피소드입니다. 친구는 상병으로 진급하고 후임들이 많아져서 실세가 된 느낌에 어깨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그때 새로 들어온 신병 중 한 명이 유난히 인상이 어둡고 왕따 스타일로 보였다고 해요. 속으로 이놈은 100% 고문관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자신의 분대에 배치되었어요.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신병은 며칠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고 윗사람 비위도 잘 맞추며 활발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그 신병이 100일 휴가 갔다 온 후였습니다. 주말에 병사들은 케이블 TV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는 귀신 이야기를 좋아해서 모 케이블 방송의 진짜 이야기 몇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그 방송에서 흉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시청하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운동을 마치고 온 신병이 갑자기 끄아 소리치며 내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분대장과 선임들이 놀라서 그 녀석을 잡으러 나갔고 가까스로 찾은 신병의 눈은 이미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친구는 담배를 물고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신병은 그 프로그램 꺼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거의 대들듯이 말했어요. 착한 친구는 채널을 돌리고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신병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생전 처음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신병의 고향이 그 흉가 근처였던 거죠. 그는 군대 오기 전에 호기심으로 친구들과 담력 테스트를 하러 그 흉가에 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어서와, 빨리 와, 얘기와. 무서워진 신병은 친구들을 찾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친구 1은 또랑에 멍하니 서 있었고 친구 2는 흉가 뒷벽을 긁고 있었어요. 친구 3은 다행히 차에 있었죠. 미친 듯이 친구들을 태우고 흉가를 빠져나왔고 다음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름이 돋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친구 1은 와 이리 와 소리가 나서 갔다가 기억이 끊겼다고 했고 친구 2는 벽 너머에서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려서 귀를 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손으로 벽을 긁고 있었다고 했어요. 친구 3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는데 창밖에서 누군가가 너는 왜 안 나? 라고 말했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단 4명 뿐이었는데 차에서 보았던 끌려다닌 흑자국은 정말 아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의 군대 시절 흉가에서의 끔찍한 경험은 친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어요.